두 친구. 어느 마을에 호로쇼프와 이아네스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자란 소꿉친구였다. 그래서 사이가 아주 좋았다. 같이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을 때 결혼도 비슷하게 했고 이제는 아들도 똑같이 셋을 가진 아버지가 되었다. 호로쇼프도 아들이 셋, 이아네스키도 아들이 셋, 모두 비슷했다. 아이들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자랐다. 게다가 두 친구는 재산도 비슷해서 살림 형편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서로 허물없이 지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매우 부러워했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 어느 날, 갑자기 호로쇼프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식구들은 물론 친구 이아네스키까지 무척 걱정을 했다. 그는 매일같이 친구의 집으로 문병을 다녔다. 그러나 친구의 간절한 문병도 소용없이 병마와 싸우다 그만 어이없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호로쇼프의 마음은 천근같이 무거웠다. 어린 자식을 두고 이 세상을 가다니.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친구 이아네스키를 불렀다.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아네스키는 곧 달려왔다. 이미 친구 호로쇼프는 다 죽어가고 있었다. 호로쇼프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친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여보게, 내가 믿을 사람이라고는 자네밖에 없네. 그래서 부탁인데 우리 집 아이들을 좀 맡아주게. 내게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땅이 있으니 네가 좀 보살펴주기만 한다면 내 아내와 아이들은 별일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자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있겠네. 염려 말게. 내게 모든 걸 맡겨주게. 이 말을 들은 호로쇼프는 안심이 된다는 듯 빙그레 웃고는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다. 호로쇼프가 죽은 뒤 얼마 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날이 지나가면서 이아네스키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친구 호로쇼프가 남긴 재산이 탐이 났던 것이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재산을 뺏으려고 했다. 마침내 생각 끝에 음흉한 꾀를 내었다. 옳지. 그렇게 하면 인심도 잃지 않고 재산은 저절로 내게 굴러들어오겠지. 그는 무릎을 탁 쳤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호로쇼프의 집으로 갔다. 집에는 아내와 어린 딸이 아버지가 없는 텅 빈 집에서 쓸쓸히 앉아 있었다. 호로쇼프의 아내는 이아네스키를 보자 반색을 하며 맞아들였다. 남편이 죽어 외롭기만 한 이들 가족에겐 오직 이아네스키의 방문만이 큰 위안이었다. 어서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왜 안 오시나 하고 그동안 몹시 기다렸습니다. 네,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부르시지요. 호로쇼프의 아내는 아이들을 모두 불렀다. 호로쇼프의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이아네스키는 입을 열었다.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아주머니나 아이들이 모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르쇼프의 유언도 있고 해서 어차피 이 집 식구들은 내가 돌보아야 할 텐데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 보살펴 드리기도 힘들고 또 신경을 이중으로 써야 하니까요. 우리 집에서 모두 함께 살도록 합시다. 호르쇼프의 아내와 아이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쓸쓸하여 매일 눈물로 보내고 있는 터에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수밖에. 그들은 이아네스키의 호의를 고맙게 생각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날로 호르쇼프의 가족들은 모두 이아네스키의 집으로 옮겼다. 호르쇼프가 맡긴 돈은 모두 기꺼이 이아네스키에게 맡겼다. 이아네스키는 기분이 매우 좋았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척척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아네스키는 서둘러 호르쇼프의 집을 모두 팔아버렸다. 물론 그 돈은 자기가 착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었다. 그것을 빼앗는 일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다. 이미 호르쇼프의 가족들은 모두 이아네스키 집으로 와버렸으니 그들의 땅에서 나온 곡식은 모두 이아네스키가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침내 이아네스키는 호르쇼프의 재산을 모두 차지한 셈이었다. 단지 호르쇼프의 가족들을 먹일 생각을 하니 그것이 마음에 걸릴 뿐이었다. 아무래도 그놈들을 그냥 먹일 수는 없지. 종들을 다 내보내고 대신 그놈들을 부려먹으면 어떨까? 호르쇼프의 아내도 한여로 부려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이아네스키는 며칠 후 한여와 하인리를 모두 내보냈다. 식구들이 많이 늘어서 절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에 하인들도 수긍을 했다. 하인들과 하녀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모두 집을 나갔다. 이아네스키의 음흉한 속을 모르는 그들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아네스키를 칭찬하고 그들의 우정을 부러워했다. 이아네스키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야. 어쩌면 내 식구씩이나 그렇게 보살펴주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드디어 농사철이 되었다. 이아네스키는 호르쇼프의 아이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도 이제부터 일을 해야 한다. 이 바쁜 농사철에 일손이 모자라는데 가만히 놀 수야 없지 않겠니? 그의 말에 호르쇼프의 아이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 해야죠. 놀고 먹다니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호르쇼프의 아내도 그의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녀 역시 하녀 대신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호르쇼프의 식구들은 모두 열심히 일을 했다. 그 덕택에 이아네스키의 가족들은 편안히 생활할 수 있었다. 옛날에는 친구 사이였던 아이들도 이제는 호르쇼프의 아이들을 종처럼 마구 부려먹었다. 그래도 호르쇼프의 아이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 이아네스키는 점점 부자가 되었다. 두 집의 재산을 모두 합친 데다 호르쇼프의 가족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수확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런데 이아네스키의 탐욕이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커져서 호르쇼프의 아이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혹사시키기 시작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말을 먹이는 등 이 일 저 일 마구 부려먹었다. 호로쇼프의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바느질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날이 갈수록 호르쇼프의 식구들을 부려먹는 것이 더욱더 심해졌다. 심한 노동에 지치게 되자 그토록 착한 호르쇼프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이아네스키는 더욱더 부려먹었다. 어느 날 이아네스키는 화를 내더니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썼다. 이 공도 모른 놈들아. 그래, 의지할 데 없는 너희들을 데려다 밥 주고 옷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이제 와서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나를 원망을 해. 그럴 거면 썩 나가버려라. 이아네스키가 너무나 펄펄 뛰고 화를 내어서 호로쇼프의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호로쇼프의 아이들은 새벽부터 들에 나가 밭일을 하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다가 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배가 고픈 동생이 형에게 말했다. 형,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없어? 응, 여기 빵이 조금 있는데 지금 먹어버리면 나중에 저녁 나절에 배가 고파 참을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참았다가 저 밭두렁 하나만 같이 놓고 먹자. 마음 착한 이 형제들은 형의 말에 따라 고픈 배를 움켜쥐고 열심히 일을 했다. 이윽고 밭두렁 하나를 다 갈았다. 형제들은 풀밭에 나란히 앉아 맛있게 빵을 나누어 먹었다. 워낙 배가 고팠던 그들은 순식간에 빵을 다 먹어치웠다. 빵을 다 먹고 나자 너무 지친 나머지 주름이 몰려왔다. 형제들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기로 하고 풀밭에 드러누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아네스키가 밭에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본 것이다. 아니 이놈들이 누가 이렇게 빈둥빈둥 놀고 있으라고 했어. 그러더니 긴 채찍을 가지고 와서 사정없이 두 형제들을 때렸다. 끔찍할 정도로 매를 맞은 호로쇼프의 형제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축 늘어졌다. 그래도 성이 풀리지 않는 이아네스키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구 채찍을 휘두르면서 일어나서 일을 하라고 소리쳤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다. 겁에 질린 형제들은 초죽음이 된 몸을 이끌고 일어나 일을 했다. 그날 밤 이아네스키는 잠을 자고 있었다. 이아네스키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 앓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모두 호로쇼프의 아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첫째 아들은 호로쇼프의 첫째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는데 그곳은 전쟁터였다. 군복을 입은 호로쇼프의 첫째 아들과 자기의 아들은 모두 군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계급장을 보니 호로쇼프의 아들은 자기 아들의 상관이었다. 상관은 무서운 얼굴로 총을 들고 있었다. 첫째 아들은 벌벌 떨면서 호로쇼프의 아들을 붙잡고 애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호로쇼프의 아들은 막무가내였다. 노기가 가득한 얼굴로 성을 내며 마침내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아들을 발길로 걷어차더니 총살시켜버렸다. 이아네스키는 너무나 끔찍하여 그만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로쇼프의 둘째 아들이 경찰이 되어 있었다. 손에는 수갑을 들고 있었다. 그는 엄숙한 얼굴로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자기의 둘째 아들 곁으로 가더니 다짜고짜 손목을 휘어잡고는 수갑을 채우고 무조건 끌고 나갔다. 이아네스키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급히 호로쇼프의 둘째 아들을 쫓아갔다. 그리고는 그를 붙들고 애원을 해보았다. 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너희들은 옛날부터 친구가 아니었니?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친구를 잡아갈 수가 있겠니? 그러니 풀어주렴. 그러나 호로쇼프의 둘째 아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냉정한 얼굴로 자기의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 당황한 이아네스키는 이번에는 자기의 셋째 아들을 찾아가 보았다. 셋째 아들 역시 호로쇼프의 셋째 아들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있었다. 호로쇼프의 셋째 아들은 어느새 굉장한 부자가 되어 있었다.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한 모양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잃었던 땅을 모두 되찾고 이아네스키의 땅마저 모두 사들일 정도로 큰 부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자기 셋째 아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다. 자기 아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안 한다고 매를 맞고 있었다. 긴 채찍 끝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채찍 끝이 자기의 셋째 아들 등으로 떨어질 때마다 검붉은 상처가 뱀이 지나간 자국처럼 생겼고 그 자리에는 곧 붉은 피가 줄줄 흘렀다. 그것을 본 이아네스키는 너무나 끔찍하여 그만 머리를 막 쥐어듣다가 눈을 번쩍 떴다. 꿈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이아네스키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너무나 끔찍한 꿈이었다. 소름이 끼치는 악몽이었다. 이아네스키는 꿈에 대해서 골몰이 생각했다. 왜 이토록 끔찍한 꿈을 꾸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호로쇼프의 가족들에게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친구의 가족을 너무나 괴롭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 다음날 그는 호로쇼프의 가족들을 불러 사죄했다. 그들에게서 빼앗았던 땅과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아주 친절하고 알뜰하게 호로쇼프의 가족들을 보살폈다. 갑자기 변한 이아네스키의 태도에 호로쇼프 가족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한 옛날 일은 잊기로 했다. 그들은 원망하던 마음도 없애버리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여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따로 살림을 나가서 아주 풍요롭게 살았다. 아버지의 본을 받은 이아네스키의 아들들도 정과 같이 친한 친구가 되어 사이좋게 지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아네스키가 아주 늙어 죽을 때가 되었다. 어느 날 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꿈 속에 호로쇼프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 천사는 아주 흐뭇한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아네스키, 너는 참 좋은 일을 했다.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이아네스키는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 일이 없어. 다만 내 죄를 깨달았을 뿐이야.
그리고는 평온한 웃음을 띤 채 눈을 감았다. 연금 받는 사형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경 근처 지중해 연안에 모나코란 작은 왕국이 있었다. 왕국의 인구는 모두 합쳐 7,000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시골 도시도 그보다는 인구가 많다고 할 것이다. 왕국의 땅을 나누어 보면 한 사람에게 1에이커의 땅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왕국도 왕이 있고 궁궐이 있으며 신하도 있고 주교도 있고 물론 군대도 있다. 군인의 숫자는 비록 60명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엄연한 군대다.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백성들은 세금을 낸다. 담배세와 주류세, 그리고 인두세가 있다.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지만 그 숫자가 극소수에 불과했으므로 왕이 새로운 세원을 찾지 못했다면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 신하들과 관리들을 먹이지 못하고 왕 자신도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그 특별한 수입원이란 사람들이 룰렛 게임을 즐기는 도박장이다. 사람들은 도박을 즐겼고 돈을 따든 1튼간에 주인은 일정 지분을 항상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도박장의 주인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왕에게 바쳤다. 주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바쳤던 이유는 그것이 유럽에 남아있는 유일한 도박장이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영주들은 과거에는 그와 같은 도박장을 운영하였지만 얼마 후에는 도박장 운영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 이유는 도박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폐해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와서 행운을 시험해 본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많은 돈을 걸었다가 결국 잃고 만다. 그 다음엔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도박에 걸었다가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절망감으로 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거나 권총으로 자신을 쏜다. 이런 폐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통치자에게 도박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건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모나코 왕에게 그런 건의를 할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모나코 왕국은 독점적으로 도박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모나코 왕국으로 왔다. 따라서 손님들이 돈을 잃든 따든 왕은 거기에서 수입을 얻었다. 정직한 노동으로는 돌로 만든 궁전을 얻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도박이 더러운 사업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왕도 살아야 하고 술과 담배에서 걷어들이는 수입도 따져보면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왕은 도박을 허가해 주었고 거두어들인 돈으로 진짜 왕의 궁전처럼 호화롭게 궁전을 꾸밀 수 있었다. 이 왕국에도 대관식이 있고 알련식이 있다. 모나코 왕은 상과 벌을 내렸고 사면도 내렸다. 또한 모나코 왕국에서도 의회와 의원회의 법과 재판소가 있었다. 다른 왕국과 똑같았지만 규모가 작을 뿐이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왕국에서 몇 년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 왕국의 사람들은 모두 평안히 살았기 때문에 처음 겪는 사건이었다. 재판관들이 최대한의 격식을 차리고 한자리에 모여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관, 검사, 변호사, 배심원이 있었다. 그들은 수없이 갑론을박하다가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그들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범인을 교수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그때까지는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린 다음 그들은 판결문을 왕에게 제출했다. 왕은 판결문을 읽어본 후 제가해 주었다. 범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들에게는 사형수를 집행할 기구가 없었고 형을 집행할 집행관도 없었다. 그래서 장관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다. 그 결과 프랑스 정부가 그들에게 사형수를 집행할 기구와 전문가를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기로 했다. 또 그렇게 해준다면 그 비용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했다.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답장이 왔다. 기구와 전문가를 보내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모두 1만 6천 프랑이라고 했다. 답신을 왕에게 보냈다. 왕은 그 답신을 읽어본 후 얼마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불안당은 그만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으므로 좀 더 싸게 할 방법은 없는가? 1만 6천 프랑이라면 국민 한 사람에게 2프랑 이상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한다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가 소집되었다. 의회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편지를 이탈리아 왕에게 보내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공화주의자들이어서 왕에게 적합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탈리아는 같은 군주이므로 더 싼 값으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지가 보내졌고 즉시 답장이 왔다. 이탈리아 정부는 그런 기구와 전문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1만 2천 프랑을 요구했다. 프랑스보다 싸기는 했지만 여전히 너무 비싼 것 같았다. 그 불안당은 그 정도의 돈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게다가 세금을 따져도 1인당 2프랑 정도가 되었다. 또다시 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토론을 벌였다. 혹시 군인이라면 그런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장군을 불렀다. 그 죄인의 목을 칠 만한 군이 없겠소. 전쟁 시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소. 사실 군인들은 이런 일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겠소. 그래서 장군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문제를 말했다. 그들 중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말해보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군인이 없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겠는가? 장관들이 모여서 수기를 거듭했다. 그들은 의원회를 열었고 자문단을 만들었다. 소위 원회도 만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하면 왕은 자비심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고 비용도 절감할 것 같았다. 왕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종신형을 가둘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것이었다. 사람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조그마한 감옥 같은 것은 있었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할 만한 철문이 달린 감옥은 없었다. 그들은 고심 끝에 그런 대로 사용할 만한 감옥을 찾아내어 젊은 제수를 그곳에 가두고 그를 지키도록 간수를 배치했다. 간수는 제수를 지킬 뿐만 아니라 궁정 부엌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재수에게 주는 일도 해야만 했다. 재수는 그렇게 1년을 갇혀 지냈다. 1년이 흐른 뒤 왕은 그 해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았다. 그런데 새로운 지출 항목이 있음을 발견한 왕은 그것이 재수를 지키는 데 드는 비용임을 알았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특별한 간수의 급료와 재수의 식비도 있었다. 모두 합해 1년에 600프랑이 넘었다. 게다가 재수는 아직 젊고 건강해서 앞으로 50년은 더 살 것 같았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보통 문제가 아님을 깨달은 왕은 장관들을 불러 모았다. 저 불안당을 처리할 좀 더 값싼 방법을 찾아야 되겠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오.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간수를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다른 장관이 말했다. 그렇게 하면 재수가 달아날 겁니다. 처음 말했던 장관이 다시 말했다. 그놈이 달아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들은 그들이 상의해서 내린 결과를 왕에게 보고했다. 왕도 그들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간수가 해고되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재수는 밖을 내다보고는 간수가 보이지 않자 먹을 것을 가지러 직접 왕의 부엌으로 갔다. 그리고 주어진 음식을 받자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음 날에도 재수는 똑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먹을 것을 받으러 갔다. 달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상의했다. 아예 그 녀석에게 솔직하게 더 이상 가둬두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어떨지요? 그래서 법무장관은 재수를 불러오도록 했다. 장관이 물었다. 왜 너는 달아날 생각을 하지 않느냐? 너를 지키는 간수도 없는데 가고 싶은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왕께서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겠다고 하셨다. 재수가 대답했다. 감히 왕께서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또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판결로 제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일자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너무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여러분은 저를 처형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종신형에 처하고 간수를 두고 먹을 것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자 여러분은 간수를 해고하여 제가 직접 먹을 것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제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한 번 의회가 소집되었다. 이제 그들은 어떤 방법을 고안해낼 것인가? 재수는 떠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재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에게 연금을 주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왕에게 보고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놈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금액이 600프랑이었다. 이런 결정이 제수에게 알려졌다. 제수가 말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돈을 지불해주는 조건이라면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그는 1년치 연금의 3분의 1을 선불로 받은 뒤 왕의 땅을 떠났다. 기차로 겨우 15분의 거리였다. 그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국경선 바로 너머에 정착했다. 그곳에 땅을 사서 채소를 가꾸어 팔면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는 정해진 때가 되면 잊지 않고 연금을 받으러 갔다. 연금을 받은 후에는 도박장으로 가서 2, 3프랑의 돈을 걸었다. 딸 때도 있었고 잃을 때도 있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평화롭고 즐겁게 살았다. 사람의 목을 베거나 감옥에 쳐넣어 거두어 두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다행이었다.